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체크포인트 3가지 살펴보고요. 내일장의 공략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 3가지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하루보다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선진국 증시의 9월 고점, 전반적으로 선진국 증시라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직전 고점인 9월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환율 1,100원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과 업종별 동향이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계속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장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수급 주체가 좀 약하죠. 외국인 매매 동향. 어차피 투신들은 외국인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관들도 좀 움직임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선진국의 증시 9월 고점 돌파 여부. 일단 다우지수는 한 100포인트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돌파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금 글로벌 시장 해외 증시 여건을 봤을 때는 반등보다는 재상승 쪽으로 여전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 증시들의 최근 움직임으로만 보면 상당히 뒤처져 있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은 작년에 금융위기 고점을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한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금융위기 고점을 나스닥만 넘어갔고 다우나 S&P는 아직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근래 한 1년 6개월 정도의 흐름으로 본다면 분명히 선진국 증시보다 좀 약한 구조이고, 해외 선진 증시의 지수 환산 흐름으로 본다면은 지금 2000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증시나 이런 쪽이 고점이 넘어간다면 우리 시장 한 210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즉, 키 맞추기,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증시와의 키 맞추기 여건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경기 우려감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 한국 시장이 원래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근래에 약했던 움직임을 완전히 역전 현상으로 좀 또 오히려 상방으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제일 위가 코스피이고요. 보시다시피 약간 우하향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의 흐름이 S&P 500 미국이고요. 미국은 이제 검은색 선 보시면 약간 우상향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인 9월 고점 넘어가면은 또 52주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당장의 어떤 하락 우려를 하는 것은 좀 이른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 밑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제가 거의 트리플 A 등급 국가들만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아니다 해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닥스입니다. 닥스 같은 경우에도 닥스 지수의 경우에도 위쪽으로 고점 9월 고점이 작년도 중반대에 얘기가 처음 나왔던, 즉 미국의 재정 위기 얘기를 하면서 유럽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던 그 시점에 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2100포인트 타겟 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양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2050 정도가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이 고점을 넘겨준다면 우리 시장의 10월 움직임이 하락 이후에 어제 오늘 반등이 아니고 10월에 지금 밀린 부분이 조정이고 지금은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가 아니라 홀딩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흔들림 자체를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글로벌 선진 지수를 보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 대비로는 여전히 좀 저평가인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100원의 지지 여부를 보자. 이제는 좀 1,100원 선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봤을 때 1,100원에서 1,150원 사이가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활발했다고 하고, 이렇게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환율 시장과 코스피 시황을 같이 봤던 경험상으로는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개인들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오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환율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화가 강세니까 원화 표시 자산들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이 챙길 것이다. 네. 그 매도 논리인데, 근데 실제로 작년도 2011년도 3월 중순 이후에 1,100원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1,050원까지 급하게 떨어졌는데 그 구간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원래 모든 트레이딩 기반을 추세 추종 매매를 합니다. 깨지면은 매도를 하고요. 돌파하면은 매수를 하는 그러한 추세 추종형 매매를 외국인들이 기본 베이스 전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 보유 자산이 고점을 돌파하는데 매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꺾였을 때 매도를 하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1,100원이 만약 무너진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죠. 뭐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굳이 미리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점을 찍는 것이 확인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작년도에도 저점 찍고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또 단기 매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1,100원 무너진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박스 뚫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박스 뚫는다 만다 한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답보세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강화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시장의 주도주 트렌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그 자동차 쪽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죠. 자동차 쪽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지만 오히려 IT 쪽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오히려 산업재 섹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재 섹터들도 수출 기업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심리적으로 수출주라고 하는 종목들 전차군단이라고 하는 IT 자동차 섹터가 그동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시장을 끌어왔고 반대 섹터인 소재 산업재 섹터라든지 소비재, 내수 소비재 이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이 환율이라는 어떤 촉매로 인해서 이게 장기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한 트레이딩 세력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외국인이 기관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1,100원 환율이 무너졌을 때의 업종 변화 흐름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셔가지고 보유 종목군들의 세팅이라든지 혹은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아직은 뭐 1,100원대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네. 미국 달러화 인덱스가 만약 하락한다면 당연히 빠지겠죠. 그것 또한 외국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이기 때문에 그리 된다면 오히려 시황으로는 좋고 업종 섹터에서는 좀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의 동향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또 소폭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네. 하지만 최근의 흐름들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도 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또 매수 돌 거라고는 감으로는 왠지 오늘도 돌 것 같은데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동향을 지금 잠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요. 9월 중하순 이후부터는 엄밀히 따지면 10월부터죠. 9월 하순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왔으니까. 근데 10월 들어가지고 2,000억, 2,800억, 1,700억, 340억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매수 수준으로 일단 순매도입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대부터 매도를 해오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10월 들어가지고 기관들, 즉 투신권의 매도는 약해졌고 연기금 포함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관 순매수 돌아섰고요. 네. 외국인들은 오히려 1930대 이하, 즉 10월 달에 매도세가 조금 키워졌다가 지금은 약간 관망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금 성격에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데 제가 왜 기관은 타이틀에 넣지를 않았냐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환매가 계속 나가고 있고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트렌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이저는 지금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닥 가가지고 종목 게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우량주들이 낙폭과대형 유형이 나와 있어요. 지수 환산하면 거의 1600대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코스닥에서 200억, 300억 넣어가지고 그걸 10%씩 끌어올리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넣어가지고 2% 먹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것이 된다라고 보이면 분명히 기관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달 들어서
매도세를 좀 유지를 하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뭐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외국인들이 만약 뭐 환율이 뭐 촉매가 되든 혹은 스페인 얘기나 그리스 얘기나 뭔가 호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약화 호재가 나오든 간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쌍끌이가 될 거란 얘기죠. 그냥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2,000포인트대 9월 달에는 팔았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기관들이 같이 엎혀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급상 외국인 투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쌍끌이가 들어온다라면은 생각보다 체감이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섣불리 매도는 아직 해서는 안 되는 구조.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한 2주 정도 체감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고 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밀려 있으면 많이들 위축돼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세보니까 1년 7개월 동안 100포인트 이상의 급락이 18번입니다. 이러면 정말 이 한 2년 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만 휘청거려도 막 매도 심리가 자극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가격이 이전보다 분명히 많이 싸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100포인트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 못 팔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환율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쌍끌이 여건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가 기관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유망 업종은 어느 쪽을 보세요? 저는 산업재 지난주 정도부터 주식들 너무 싸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 그 위험이 새롭게 노출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지금 좀 불리한 여건이고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를 유입을 할 경우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는 원래 낙폭주들 좋아합니다. 기관들 단기 매수하면 항상 건설주부터 막 밑에서 치고 올리고 조선주 치고 올리고 이러거든요. 오늘 조선이 좀 그랬죠. 그렇죠. 뭐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 산업재 섹터, 중국의 분명한 부양 의지도 확실시돼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정권 이양기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 성장률도 올려 붙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은 모멘텀도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간간히 나와줄 수 있고 환율로 인한 수출주 대한포트의 필요성도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고 1,600대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유지되고 있고 기관 매수세 유입 시에 낙폭주 쪽으로 선행 유입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산업재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주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화학주 할까 뭐 할까 참 제가 위클리 나와가지고 웬만한 거 다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예, 두산인프라코어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이러면 딱 두산인프라코어 떠오르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 사유로는 굴삭기 판매 대수가 감소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고요. 단기 전략과 더불어 중기 전략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지면은 기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양 기대라면은 기저 효과와 더불어서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지금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통과 과정이 아닌가. 주가도 바닥권이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일단 장기적으로 10년 추세로도 한 16,000원 정도가 저가권이니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 메리트 지금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따라 붙으면 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처럼 좀 부진하고 다른 것들 올라갈 때 밑에 쳐져 있는 하지만 네임밸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승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도 못 올랐으니까 내일 아침에 정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목표 가격대는 현재 위치에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면 2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했던 종목이고 그러한 잠재력 능력은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손절 가격대는 엄밀히 따지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시황 손절이 필요한 거지 종목 손절 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격 정해가지고 손절을 지금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나만 손절하고 나중에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저가 매집 관점에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시황의 큰 변화 시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의 공략주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넥스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